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4번째 이야기. 두 번째 휴가. 1. 멀고 먼 휴가의 길. 군 생활을 하면서 저녁 다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휴가입니다.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가 있는데 정기휴가는 군복무 기간 중 3번 주어졌고 특별휴가는 포상휴가, 위로휴가 등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노도부대, 소총부대는 휴가가 참으로 야박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우리같이 휴가 가기 어려운 부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군에서 규정된 3번의 정기휴가 외에 포상휴가 같은 특별휴가는 하늘의 별 따기여서 거의 대다수 병사들이 복무기간 동안 포상휴가를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일병 시절에 정훈과 파견을 가서 진중창작 작품을 출품하고 시시때때로 연대장실과 간부식당에 게시할 붓글씨를 쓰고 수백 글자에 달하는 수송부대 정비수칙 게시판을 쓰고 부비출입 교장의 글을 다 썼어도 포상휴가는커녕 특박도 한 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국군이 날 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와서도 모범사병 몇 명만 선정하여 휴가 보내고 나머지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 보내는 위로특별휴가도 여간에서는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님 애사 정도나 다녀올 수 있었고 그것도 휴가 기간이 겨우 사흘 정도여서 오가는 길에 시간을 다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해 이총 탄약수였던 김아묵의 일병이 동계훈련 중에 부친상을 당해 관보를 받고 위로휴가를 다녀왔는데 고향인 경북 경산까지 장례식에 맞춰 가지 못하고 장례가 끝난 뒤에 도착하여 얼굴만 보이고는 곧바로 돌아와야만 했었습니다. 나 역시도 지난해인 1981년 10월 21일에 형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듣고 휴가 일정을 조정해서 첫 휴가를 좀 빨리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 알아보았지만 중대에서는 정해진 순서를 변경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다녀올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휴가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한 사람 편의를 봐주면 너도 나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국군이 날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 정신없이 밀린 훈련을 뛰고 있을 때여서 더 이상 엄두도 낼 수 없었지요. 고향집에서도 관보를 이용하여 특별 휴가를 받아보려고 했었지만 면사무소에서 형님 결혼은 관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 나는 형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정기휴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기휴가 역시도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부대의 훈련 상황이나 특별행사 준비 등으로 휴가가 중지되면 앞에서부터 휴가가 적체되어 자꾸만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랜 기다림 속에 애태우는 시간을 이겨내야만 휴가의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1980년 12월 8일에 입대하여 첫 번째 휴가는 만 1년하고도 4일이 지난 81년 12월 12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10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면 첫 휴가를 다녀오는 것에 비교해서 2달 이상 늦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일병 시절 이야기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 대대가 국군이 날 행사에 참가하면서 2달 이상 휴가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적체된 휴가를 순서대로 보내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휴가를 다녀온 뒤 요원해 보이는 두 번째 휴가를 기다리기 만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입대한 지 23개월 만에 마침내 두 번째 휴가가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1982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두 번째 휴가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1982년 가을, 우리 부대의 가장 큰 훈련인 연대전투단 훈련을 마치고 복귀해서도 우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월동 대비 도로 작업에, 화장실 분뇨 작업에, 쌀이비와 단가 제작 등을 하면서 그 와중에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용화기 집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래 공용화기 집체 교육은 11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계획되었는데 연대 후문에서 대대에 이르는 진입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 이틀 빨리 끝내고 도로에 마사토를 까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듯 11월 첫 주간을 공용화기 집체 교육과 도로 작업을 하면서도 오로지 내 생각은 며칠 뒤에 떠날 휴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고 시간은 더디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11월 8일은 주야간 개인화기 사격을 실시했고 다음날 오전은 정비를 하고 오후에 우리 화기소대는 목진지 매복을 떠났지만 나는 휴가 준비를 위해 매복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목진지 매복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첫 휴가 때는 모든 휴가 준비를 선임병들이 다 해줍니다. 졸병 입장에서 자기의 휴가 준비를 스스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이지요. 내가 첫 휴가를 떠날 때에도 11사단 대항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이었는데 그 힘든 와중에도 고참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준 덕분으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휴가부터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휴가 준비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군 생활에 관록이 쌓였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를 받지 않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임병들이 알아서 도와주긴 하지만 여간에서 고참의 휴가 준비를 졸병들에게 일부러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 역시도 현대상회와 사슴집을 넘나들면서 명찰을 박아오고 계급장을 달고 군복도 몸에 맞게 수선을 했습니다. 소대원들이 매복을 떠난 9일 오후에 텅 빈 소대에 혼자 남아 동정복과 방상 다림질을 했습니다. 군복에는 주름 잡을 곳이 많아서 다림질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군복상의 소매에 각 3개씩의 주름을 잡아야 하고 등에도 가로로 한 줄, 세로로 3줄의 주름을 잡았습니다. 바지는 앞뒤로 한 줄씩 주름을 잡지만 수없이 다림질을 해서 칼날같이 각이 서도록 했습니다. 오후 내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림질한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혼자 남은 내무반에서 휴가 이틀 전 밤을 보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5번째 이야기. 두 번째 휴가. 휴가 출발. 1982년 11월 10일 수요일. 두 번째 휴가 출발 전날입니다. 이날은 정신교육과 전투체력의 날이라 다른 중대원들은 오전 동안 정훈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대원들은 전날 매복을 하고 아침에 복귀했기 때문에 취침을 했고 나도 그들과 함께 내무반에서 불침번을 자처해서 휴식을 했습니다. 휴가를 갈 준비는 전날 다 해놨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우리 중대는 사단 휴양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휴양소 입소입니다. 본래 휴양소는 1년에 한 번 입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중대는 웬일인지 올해 자주 가게 된 것입니다. 휴양소 입소는 훈련과 일상에 지친 우리들이 가서 교육과 점호도 없이 자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간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원들은 싱글벙글하며 휴양소 입소를 준비하는데 그러나 휴가를 떠날 나는 그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나를 비롯하여 우리 중대에서 내일 휴가를 떠날 4명만 휴가대기로 남기고 나머지 병력들은 휴양소로 떠났습니다. 중대 전체가 휴양소로 떠나면서 각 소대 내무반을 잠가야 했기 때문에 휴가 대기병들은 각자 휴가물품과 옷을 가지고 중대본부 내무반에 모여 함께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휴가 출발 전 이틀 동안 소대원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휴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본부 내무반에 누워 잠을 자려니 그렇잖아도 휴가 때문에 설렘 마음에 잠자리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니 잠도 안 오고 뒤척이기만 하다가 온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1982년 11월 11일 목요일. 마침내 두 번째 휴가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텅 빈 중대에서 휴가 대기 중인 4명과 행정병 1명 등 5명이
일어나 씻고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시에 모여서 행정병으로부터 휴가비를 받고 연대본부로 넘어갔습니다. 휴가비는 고향까지 다녀올 왕복 교통비로 1만 몇천 원 정도였습니다. 8시 30분 연대 도착. 다른 대대에서 온 휴가병들과 합류하여 휴가 출발 신고를 연습했습니다. 연대에서 함께 출발하는 휴가병이 60여 명쯤 되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지만 조금 흐린 날씨에 싸늘하긴 했어도 그리 춥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휴가 간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 달 전 연대 RCT를 뛸 때 초겨울 같았던 날씨에 비하면 한결 온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연습을 마치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려도 연대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나와서 왜 그런지 속 시원히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를 기다리고 나서야 연대 CP에서 중위 한 사람이 나와 우리 앞에 섰습니다. 연대장님께서 바쁘셔서 오늘 직접 신고를 받지 못하신다. 그래서 작전 참모님께서 대신 신고를 받으실 것이다. 전체 차렷! 잠시 후 소령 계급의 작전 참모가 나와서 단상에 서고 함께 휴가를 떠나는 하사 한 사람이 대표하여 그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합니다. 하사 아무개회 공공명은 1982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단결. 작전 참모는 우리의 신고를 받고는 잘 다녀오라는 입에 발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CP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임기가 다 되어 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연대장이었기에 귀찮은 자리에 나서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끝낼 것을 왜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신고를 마치고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2대의 군용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를 인솔하는 연본 장교 한 사람이 차량에 선탑했습니다. 이제 진짜 휴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연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들은 1시간의 기다림도 속상했던 신고에 대한 아쉬움도 벌써 멀리 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는 꿈에 그리던 고향이 펼쳐지고 부모님이 보이고 친구들과 함께 맘껏 날아오를 자유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트럭은 양구 선착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첫 휴가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휴가증도 나눠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양구읍에서 버스를 타고 휴가 출발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양구읍에서 술 먹고 실수해서 21사단 헌병들에게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양구는 2개의 사단이 주둔하는 곳이라 그 2개 사단에서 각기 헌병들이 나와 있는데 사병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서로 상대 사단 헌병들이 적발을 해서 상부에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휴가 간다는 마음에 술부터 마셨다가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고향에 가기도 전에 사단 영창에 갈 염려가 있어서 최대한 멀리까지 가서 휴가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휴가 때는 소양호를 건너가서 춘천 선착장에서 휴가증을 받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양구 선착장에 도착하자 인솔자로 따라온 장교가 곧바로 휴가증을 나눠주었습니다. 휴가증을 소양호 건너가서 나눠줘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믿고 여기서 준다. 그 대신 술은 고향에 가서 실컷 마셔라. 괜히 중간에 술 마시고 싸우다가 헌병들에게 잡혀 영창 가지 말고 집에 가서 부모님 뵙고 친구들 만나서 마셔라. 휴가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건강한 몸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알겠나? 솔직히 그 장교도 춘천 선착장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말썽만 부리지 않아서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인솔 장교가 신신당부를 하고 트럭을 타고 돌아가자마자 몇몇 고참병들은 이미 선착장에 있는 가게집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6번째 이야기. 두 번째 휴가. 3. 소양호를 건너 춘천으로. 1982년 11월 11일 목요일. 두 번째 휴가를 출발하여 연대에서 군용 트럭을 타고 소양호 양구 선착장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를 인솔했던 장교가 간단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휴가증을 나눠준 뒤 돌아가자 그제야 진짜 휴가 기분이 났습니다. 우리들은 양구 선착장에서 늦가을 조금 싸늘한 강바람을 맞으며 배를 기다렸습니다. 몇몇 병장들과 하사들이 선착장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았지만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휴가병들은 밖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바람을 맞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또 다른 20여 명의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사단 마크를 보니 21사단 병력들로 그들도 휴가 병력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기에 21사단 병력들은 거의 양구에서 버스를 타고 휴가 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는 양구 선착장으로 오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와 21사단 병력들 간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군인이고 혹 우리의 입대 동기들도 있을 텐데 서로 대화는커녕 눈길조차 애써 피했습니다. 21사단 병력들 역시도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을 뿐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거나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들은 마치 딴 나라 사람들처럼 어색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여 분이 지나자 저 멀리서 산자락을 돌아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배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도 소양호를 지나는 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곤 했는데 이제 휴가를 출발하면서 배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고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수색이나 매복을 나가 소양호 반길을 행군하거나 웅진리 산악훈련장에서 바라보면 멀리 소양호를 가로질러 파문을 일으키며 지나가는 여객선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언제 저 배를 타고 고향에 가나 생각하곤 했는데 이제 마침내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배를 타고 소양호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양구는 육지 속의 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 자대 배치될 때 배를 타고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다 건너 유배지로 떠나는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내륙에서 배를 타고 자대 배치되어 들어가는 곳은 양구가 유일했을 것입니다. 물론 버스를 타고 양구터널과 양구대교를 건너 신남과 홍천을 거쳐 서울로 가는 노선도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소양강댐과 양구를 오가는 쾌속선이 선착장에 도착하고 배에서 손님들이 모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들이 들어가 채웠습니다. 손님은 거의가 우리 군인들이고 민간인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서도 우리 2사단 병력과 21사단 병력은 서로 분리된 채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배는 미끄러지듯 소양호 물결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든 주변 산자락은 온통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자대 전이 볼 때 그리고 첫 휴가 때 앙상한 가지 위에 하얀 상고대가 피어있던 풍경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는 쉬지 않고 물 위를 달려 30여 분 뒤 춘천 쪽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뛰다시피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춘천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번 휴가에 우리 중대에서 4명의 휴가병이 있었고 연대 전체로는 6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어울려 다닐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대 4명도 하사 1명과 병장 1명 그리고 상병은 나 한 사람이었고 첫 휴가 가는 일병이 1명이었는데 함께 동행할 만큼 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계급이 다르다 보니 선후임 관계만 있지 서로 어울리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대 병력 중에도 내가 논산훈련소 출신이다 보니 동기들이 별로 없었고 휴가병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내버스까지는 같은 중대원끼리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왔지만 춘천 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모두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주라도 한 잔 마셔야 하고 서로 어울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뿐이므로 번잡한 것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차라리 나 혼자 행동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휘장사에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첫 휴가 때와 마찬가지로 스키마크와 스키부대 흉장을 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대가 스키대대 임무를 종료했고 상부에서는 스키마크를 달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한번 스키부대는 영원한 스키부대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따라서 휴가병들은 거의 모두가 스키마크를 달고 다녀왔습니다. 내가 근처 휘장사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를 본 주인이 보더니 알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스키마크 달러 오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사단은 거의 스키마크를 답니다. 각 부대 군인들을 수없이 상대해온 그는 우리 사단 마크만 보고도 왜 왔는지를 즉시 파악한 것입니다. 우리 사단은 수색대가 스키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했고 우리 32연대 3대대가 스키대대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사단 병사들이 휘장사를 찾아 마크를 달러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스키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익숙하게 빨간 글씨로 로카 스키 유니트라 쓰인 명패를 왼쪽 코주머니 위쪽에 그리고 설비호 흉장을 그 명패 위에 부착해 주었습니다. 그럭저럭 볼일을 보고 터미널 가까운 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표를 구입한 뒤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향해 출발할 때는 이러구러 시간이 흘러서 오후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7번째 이야기. 두 번째 휴가. 4. 그녀와 함께 고향을 향해. 1982년 11월 11일 목요일. 두 번째 휴가를 출발하여 소양호를 건너 춘천 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직행버스에 올라탄 것이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버스는 더디게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춘천에서 서울까지는 거의 비포장도로로 버스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르는 동안 어김없이 서너 번의 헌병 검문을 받았습니다. 헌병이 버스에 올라 절도 있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려붙이고 차갑고 딱딱한 어투로 외칩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군인 승객들을 훑고 지나가다가 반드시 한두 사람을 지적하여 검문을 합니다. 휴가 가십니까? 휴가증을 보여주십시오. 첫 휴가 때 나는 휴가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지만 남들이 당하는 것만 봐도 내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도 휴가증 제시를 요구받았지만 첫 휴가 때만큼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육군 상병이라는 군대 짬밥의 힘이었겠지요. 이윽고 서울 마장동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나오면서 나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미리 연락을 했고 수원역에서 오후 6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급했습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제기동 전철역에서 수원행 전철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열차는 더디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수원역에는 그리 늦지 않게 도착했고 역대합실에서 밝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그동안에 힘들었던 순간도 오는 동안 조급했던 마음도 모두 사라지고 내가 휴가 나왔다는 사실이 현실로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내 휴가에
나와 함께 고향집에 동행하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내가 입대하기 전에도 시골집에 한 차례 다녀갔고 부모님께서도 거의 며느리로 인정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휴가 나온 이때 함께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시간을 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군 복무를 2년 가까이 했고 전역이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역 후에 결혼까지 염두에 둔 행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어 고향으로 가는 차표는 모두 끊어졌고 어차피 형님 댁에 가서 하루를 묵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댁에 먼저 전화를 드리고 몇 가지 먹을 것을 산 뒤 그녀와 함께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은 병점 근처에 살고 계셨고 누님도 근방에 살고 계셔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오붓한 가족 파티를 하며 휴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군대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나와 사랑하는 여인은 함께 고향으로 가는 장항선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기차 여행은 참으로 달콤했고 기분 좋았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양구 땅에서 고생하며 고난의 땀을 흘린 것이 그녀로 인해 온전히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5시간여의 기차 여행 끝에 고향역에 도착하여 아버지께 드릴 약주와 과일을 조금 사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역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약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시던 어머니께서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루에 걸터 앉아 계시다가 애써 무심한 척 마른 기침을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형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우리 집은 FTX가 걸린 부대처럼 완전히 비상대기 중이었습니다. 휴가 나오는 아들도 아들이려니와 며느리감이 온다는 소리에 부모님께서는 점심도 드시지 않고 오후 2시가 넘도록 버스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큰 절로 휴가 신고를 드렸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으신 아버지께서는 몸은 괜찮냐고 한마디만 물으시고는 건너가서 쉬어라 이 말씀이 끝이었습니다. 6.25 참전용사이신 아버지는 평화 시기에 군대 생활하는 것은 그저 잠깐 직장 생활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점심이 들어오고 우리는 둘러앉아 늦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3일부터 이틀 동안은 근동에 사시는 친척 댁과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드리는 것으로 온전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사를 드리러 다니는 동안 그녀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오롯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를 떼어놓고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미안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그녀와 함께 친척집에 가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다녀야 했습니다. 또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라 자전거나 아님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녀는 부모님과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어머니 하시는 부엌일이나 빨래도 함께 거들며 스스럼 없이 한 식구처럼 지낸 것입니다. 그 뒤에 어머니께서 넌지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아무개가 말을 아주 이쁘게 하더라. 그녀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로써 그녀는 확실히 며느리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중 이야기지만 훗날 그녀와 관계가 소원해져서 헤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난 그 애 아니면 회갑 때 절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때 그녀가 집에 와서 부모님께 얼마나 점수를 땄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 병장 시절 이야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그렇게 휴가 나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8번째 이야기. 두 번째 휴가. 화살같이 빠른 시간. 1982년 11월 12일 금요일. 두 번째 휴가 이틀째인 이날은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장항선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군대에서는 꿈꿀 수 없는 현실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고향에 내려왔으나 정작 그녀와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원근 각처에 있는 친척과 친지들께 인사드리러 다니느라 이틀이 훌쩍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그렇게 분주히 다니는 것을 그녀가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가사의 일도 함께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며 스스럼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젊은 아가씨가 와서 아무 내색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것을 무척이나 대견스러워하셨고 동네에 나가서도 며느리감이라고 자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치레를 11월 14일 주일날까지 마치고 다음 날인 15일 월요일이 돼서야 그녀와 부여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부여가 고향이지만 내가 사는 마을이 부여읍에서 50여리 떨어진 시골이라 그리 자주 가보지는 못했던 곳입니다. 부여읍에 도착하여 부소산 입구에 있는 박물관을 들렀다가 부소산에 올랐습니다. 지금 부역 박물관은 다른 곳에 있지만 그 당시는 부소산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부소산에 올라 오른쪽 길로 접어들어 삼충사 군창터 영일루를 거쳐 사자루에서 계단으로 백화정에 내려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소산 군창터에서는 옛날 백제군이 먹었던 쌀이 시커먼 타나미로 남아서 사람들이 파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여로 소풍을 간 형이나 누나들이 기념물처럼 타나미를 파가지고 와서 보여주곤 했었지요. 그것을 파다가 사이다에 타서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역사적 산물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갔을 때는 군창터 주변을 줄로 둘러막았지만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화정은 우리가 잘 아는 낙화암 위에 있는 작은 정자입니다. 백제가 멸망하던 날 삼천궁녀가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는 비운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지요. 전설에 따르면 낙화암과 함께 백마강이라는 이름 역시 백제 멸망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명칭입니다. 백마강은 금강의 본류이지만 부여 지역을 흐르는 한 구간만 금강이라 부르지 않고 따로 백마강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백제 멸망의 아픈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부여성을 쳤으나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에 수하 중 하나가 말하기를 의자왕의 아버지인 무왕이 용이 되어 강물에 살면서 부여성을 지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소정방은 용이 좋아한다는 백마를 잡아 미끼를 삼아 낚시를 던졌고 마침내 용을 잡아 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금강 물줄기 중에 낙화암을 휘돌아 흐르는 구간만 백마강이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도 소정방이 용을 낚았다는 조룡대라는 바위가 낙화암 상류 쪽에 있습니다. 그 바위에는 용을 낚느라 힘을 주어서 생겼다는 소정방의 무릎 자국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 이전인 무령왕 때에도 백강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정방 이야기는 훗날 가공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는 그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부여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소산을 산책하듯 돌았습니다. 백화정에서 고란사로 내려와 약수 한 모금 마시고 되돌아 나오는 코스로 그녀와 오랜만에 오붓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6일 화요일, 형님 댁에 가신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녀와 함께 수원으로 올랐습니다. 수원역에서 그녀는 직장으로 돌려보내고 어머니를 형님 댁에 모셔다 드린 후에 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수원에서 가구 공장을 하고 있던 친구에게 가서 하루를 묵고 그 뒤로 사흘 동안 인천과 서울 등지를 돌며 친구와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10월 19일 금요일이 되었고
이제 휴가는 절반을 넘겨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복귀일 하루를 빼면 실제적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닷새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나올 때는 집에 가서 아무 통제 없이 낮잠도 실컷 자고 맘껏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친척들 인사 좀 다니고 친구 몇 명 만나고 나니 벌써 10여일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부대에 있을 때는 그토록 가지 않던 시간이 휴가를 나오니까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11월 19일에 시골집으로 내려와 주말과 월요일까지 막바지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몇 군데를 들러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최아무개라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졸업 후 서로 떨어진 뒤에 소식도 거의 모르고 지냈었는데 내가 군대에 와서 자대 배치된 후에 바로 양구 우리 대대에서 다시 만난 친구였습니다. 자대 배치된 후 얼마쯤 지났을 때 대대 연병장 넘어 우물장에서 시커멓고 덩치 큰 이등병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외쳤습니다. 아니 너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명찰을 확인하는 순간 10여 년 동안 소식을 몰랐던 고향 친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20여일 빨리 입대하였고 이곳 양구까지 와서 30여연대 구중대에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대에 오자마자 1981년 1월에 일진으로 스키훈련에 들어가서 2주 동안 빡센 스키훈련을 받고 막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만난 고향 친구와 함께 가끔 만나서 PX도 가고 이야기를 나누며 삭막한 군대 생활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보다 한 달여 빨리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다녀오면서 받아온 용돈을 RCT 때 다 썼다며 편지 한 장을 써서 고향의 형님께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형님은 당시 고향에서 면서기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내가 고향에 와서 친지들께 인사드리러 다니는 도중에 면사무소에 들러 편지를 전해주었고 그 형님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20일 오전에 그의 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형님을 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께 인사 올리고 아들의 안부를 전하고 나오는데 형님께서 말없이 편지 한 장을 건네주셨고 나 역시도 별말 없이 받아들고 안부 인사만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과 형님께서 아들과 아우를 얼마나 염려하고 계시는지 능히 알 수 있었고 나중에 부대에 복귀해서 그 뜻을 친구에게 잘 전해주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9번째 이야기. 두 번째 휴가. 6. 어느 펜팔 소녀와의 만남. 세상만사가 떠날 때가 있으면 돌아올 때가 있다는 말처럼 이제 휴가를 떠났던 몸이 복귀할 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5일간의 휴가가 처음에는 엄청 길게 느껴졌지만 막상 지내고 보니 왜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그녀와 며칠 지내다 수원, 인천, 서울 등지를 두루 다니며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고 고향으로 내려와 보니 어느새 열흘이 지났고 이제 복귀를 준비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하루는 그야말로 군대말로 무자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루 종일 낮잠도 자고 휴식도 하며 밥 먹는 시간과 볼일 보러 나온 것 말고는 방 안에서 꼼짝 않고 지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휴가 마치고 복귀해서 엄청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정한 시간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1982년 11월 23일 화요일. 목요일로 예정된 귀대를 사흘 앞두고 좀 빠르게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원에서 이틀을 머물며 사람들을 만나고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귀대하기 전에 만나볼 사람 중에는 이아무개라는 펜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내 일병 시절 이야기 중에 잠깐 등장했었는데 그녀를 알게 된 사연을 대략 다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일병 시절 추억담에서
1981년 7월 정훈과의 파견을 나갔던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신문기사에 난 이아무개라는 분의 인간승리 이야기와 그날이 올 때까지라는 책을 출간한 기사를 보고 격려 편지를 보냈고 그분과 교류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때 내가 보낸 격려 편지가 그 책의 재판본이 나오면서 부록으로 실렸고 그것을 본 이아무개라는 아가씨가 내게 편지를 보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내게 첫 편지를 보낸 것은 올해 9월로 두 번째 휴가 나오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훈과 파견 생활을 하면서 격려 편지를 보내고도 1년 2개월이나 지난 뒤에 그것을 매개로 하여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알게 된 그녀와 그 후 2달 동안 몇 번의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휴가를 나오면서 수원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던 그녀와 그대 전에 잠깐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수원에 올라와 점심시간에 그녀와 통화해서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19시 어둠이 내린 시간에 직장 일을 마치고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나온 그녀를 수원 남문에서 만났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서서 기다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한 아가씨가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상 아저씨 맞으시죠? 사방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로등과 주변 상가에서 흘러나온 전등 불빛만 비치고 있었는데 그녀는 먼발치에서 군복 입은 모습만 보고 다가와 스스럼 없이 쾌활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 아무개 씨? 아, 맞구나. 안녕하세요. 근데 아무개 씨가 뭐예요? 그냥 아무개야 불러주세요. 저도 오빠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고 거리낌 없이 말했고 나도 그런 그녀가 낯설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회생활 초년병이었고 나이도 20살이 채 안 된 소녀였지만 직장 생활을 해서인지 외모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성숙하고 어른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린 소녀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상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식당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다방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2시간 가까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그녀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나는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전남 영암이고 가족은 부모님과 3남4녀 중 딸로는 셋째 딸, 전체로는 6번째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은 데다 가정 형편도 어렵고 또 딸이라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돈을 벌어 공부를 더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직장 생활은 본래 마산에서 시작했는데 자기네 부서가 수원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함께 올라와서 수원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수원 지리를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를 그나마 알 수 있는 수원 남문역 모 극장 앞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명랑 쾌활하면서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억척스러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녀와 밤 9시 좀 넘어서 헤어졌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밤 10시가 통행금지 시간이라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택시 태워서 보내려는 나에게 그녀는 극구 사양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시내버스 타면 몇십 원이면 가는데 왜 몇백 원을 버려요? 군인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녀는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격이 없게 대해주었고 시내버스를 타고는 손을 흔들며 떠나갔습니다. 이후로 그녀와는 오빠와 동생으로 적지 않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휴가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겨울이 시작될 즈음에 그녀에게서 소포상자가 하나 왔는데 두툼한 장갑과 털실로 짠 목도리 그리고 간식거리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추운 곳에서 고생할 군인 오빠를 생각하는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었습니다.
이후 말년 휴가 때도 역시 한 번 더 만나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을 앞두고 모든 펜팔 친구들을 정리하면서 그녀와의 관계도 정리했고 지금까지 군 복무기간 중에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녀도 60을 넘긴 나이에 어디선가에서 행복한 가정을 가꾸며 잘 살고 있겠죠. 나의 상병 시절 180번째 이야기. 두 번째 휴가. 7. 복귀. 두 번째 휴가가 아쉽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의 자유를 끝내고 다시 남은 군 복무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 번째 휴가라 그런지 첫 휴가 때보다는 복귀를 준비하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복귀하면 나는 얼마 뒤에 병장 진급을 하게 되고 남은 군 복무 기간은 8, 9개월 정도였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간은 간다는데 그동안 2년 가까이 감내해온 군대 생활을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야 웃으며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고참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군대 생활한 것이 아까워서 타령 못한다. 그때 그들이 말하던 기분을 알 것 같았습니다. 복귀 전날인 11월 24일 수요일에는 사랑하는 그녀가 휴가를 내고 나와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와 함께 누님과 형님 댁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수원 시내로 나와서 팔달산에 올라 수원 성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두 번째 휴가의 마지막 여유를 즐겼습니다. 오후 늦게 극장에 가서 영화도 한 편 감상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그녀를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는 것으로 아쉬운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말년 휴가도 있고 그리고 저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입대할 때와 첫 휴가 때 헤어지던 것보다는 안타까움이 덜했습니다. 이번 휴가는 그녀의 배려와 사랑 속에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서 함께 고향에 동행해 주었고 부모님께 며느리감으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 같은 헌신과 사랑을 보고 느끼면서 내가 반드시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전역 후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꿈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밤은 가장 친한 고향 친구와 함께 보냈습니다. 일찍 방위 근무를 마치고 수원에서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향 친구인데 언제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와 함께 생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미래의 삶을 그려보고 결단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그의 숙소에서 휴가 마지막 밤을 지냈습니다. 1982년 11월 25일 목요일 마침내 두 번째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느긋이 일어나서 친구와 함께 해장국으로 식사를 하고 그와 헤어져 수원역에서 전철을 타고 제기동에서 내려 마장동 터미널로 갔습니다. 마장동 터미널 분위기는 첫 번 휴가 때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터미널로 이르는 길목에서 짙은 화장을 한 아가씨들이 유혹을 했습니다. 터미널 안에서도 예쁜 아가씨가 있다며 호객하는 사람들, 이발하고 가라는 아저씨, 가방 속에 시계를 가득 가지고 다니며 금딱지에 싸게 판다는 장사치, 겉옷자락 속에 온갖 물건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며 판매하는 만물상 아저씨 등등.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여유 있게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12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라리 양구에 빨리 가서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다 복귀할 생각이었습니다. 양구 도착이 오후 4시. 우선 좀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자대 들어가도 저녁 식사 시간이 어중간해서 식사를 하고 복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를 다니며 카세트 테이프와 담배 몇 갑을 샀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대원들에게 사제담배 한 개비씩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우리 소대의 암묵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구암리에 도착하니 아직도 저녁 6시. 사방은 어스름해지고 있었지만 밤 8시까지인 귀대 시간은 아직도 2시간 정도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대에 좀 빨리 들어가서 쉬려고 생각하고 천천히 부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당백 간판에서 구암리 마을길을 걸어 들어오다가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 중대본부 요원들이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왜 나와 있어? 아, 중대장님이 저녁 주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김성대 중대장은 바로 구암리 입구 길가에 있는 집에서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중대본부 요원들에게 저녁 식사를 먹이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침 중대장이 나오셨습니다. 야, 윤태상. 휴가 갔다 오는 거야. 잘 됐다. 이리 와서 함께 저녁 먹고 가라. 이게 웬 떡이란 말인가? 내가 사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구에서 식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노도 보병이 주는 사제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생각지 않았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김성대 중대장은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한 외모로 예전 남구락 중대장을 닮은 데가 있어서 그의 별명이었던 왁구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사모님은 작고 가냘픈 체구였습니다. 가끔 우리가 훈련 나갔다 돌아오거나 비상이 걸려 중대장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먹을 것을 해서 중대에 들어오곤 했는데 팀 스피리트 훈련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는 전체 중대원들이 먹을 만큼 해와서 나눠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김성대 중대장이 취임한 이후 그를 무척 싫어했었습니다. 그 전임이었던 김철곤 중대장에 비교해서 그의 지휘 능력도 떨어지고 융통성도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팀 스피리트 훈련에서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질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사모님의 그런 행동과 마음 씀씀이도 한몫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듯 휴가 복귀하다가 뜻하지 않은 환대를 받고 보니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미안함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약삭빠른 마음의 일단이겠지만 앞으로 남은 군대 생활을 그 중대장과 함께 해야 할 나로서는 그리 나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중대장 댁에서 생각지 않은 저녁을 잘 먹고 나는 시간에 맞춰 정문으로 가서 복귀 신고를 함으로 두 번째 휴가를 마쳤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